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에 이어 오늘은 서울 지하철 파업이 시작되며 노조들의 연쇄 파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서인데 이렇게 명령이 의결되면 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주무부처 장관인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령을 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다만 추후적으로 국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원희룡 장관이 말한 것처럼 이 발령 즉시 집행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다만 집행이 되려면 그 업무 개시 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총동원을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서 국토부, 행정부, 법무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여기에 더해서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까지 배석해서 합동 브리핑까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입장이 그만큼 좀 단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우도 흔치 않지만 네. 직접 주재했고 전 부처 장차관을 모았고 그리고 그 전날 보면 위기 단계를 가장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그쵸. 격상했습니다. 잘했죠.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이번에 대해서 정부 체계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운수 사업자, 운송 즉시 이제 복귀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화물연대 사업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 검토를 좀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얘기는 뭐냐? 화물연대 소속 사업자들이 운송 거부를 혹시나 강요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고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지금 그 일부 조합원 그리고 비조합원이 지금 업무에 참여하는 걸 좀 반대하는 행위도 보이거든요. 예. 네. 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또 경찰이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범정부 차원으로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도 좀 압박하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률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브리핑에서 표현을 불법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요소들이 좀 있는 겁니까? 이 파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예. 이 추경호 장관 같은 경우에 불법 집단 운송 거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불법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뭐 형법상의 불법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말하는 불법적인 파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송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쇠구슬 등을 동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제대로 운송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행동을 제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입건을 하는 것들도 단순히 파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운송을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상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쇠구슬을 예. 동원을 했을 때에는 뭐 유리창의 파편이 이루어지면서 상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이를 제재하는 그러한 이 경찰들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 운송 방해하는 활동들이 지금 좀 드러난 것들이 있어서 이건 엄연한 불법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형법상으로는 폭행이나 상해나 공무집행 방해가 있어야 불법이라는 것이고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지금 공정위에서는 또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사적인 불법
것만 있는 것이 네. 아니라 법 전반적인 위법을 우리가 불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공정위에서는 사업자 단체가 예를 들면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든지 아니면 같이 이러한 파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들을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단체가 이러한 행동을 강요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에 대한 금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통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불법적인 요소들이 중간중간 있지만 이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네,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단 말이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몇 차례 이야기도 나눴고 보도를 통해서도 봤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충족했다. 그만큼 강력한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정부에서는 해석을 한 거라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어떤 운송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인해서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운송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거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를 지금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일몰을 해야 되는데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3개의 사업 범위가 아니라 추가적인 3개의 사업 범위를 더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운송을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상을 하지 않고 운송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다 지적이 있는데 앞서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국가 경제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이 이러한 화물 운송과 관련된 처음인데 이런 충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든 화물연대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의 지금 피해가 좀 크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집계되고 있습니까? 일단 시멘트의 경우에는 생산 반출입 물량이 평소에 비해서 90에서 95% 수준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골조 공사를 해야 되는 사업 단지는 중단된 상태예요.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아마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는데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부동산 PF 자금 조달이 굉장히 여의치 않았었는데 지금 이 시멘트 반출이 안 되면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골조 공사만 남겨놓고 다른 공사로 전용해서 그 일반 분양 입주를 좀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전 사업장 500여 곳의 건설 현장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멘트를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출범 이후에 2차례 걸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거든요. 지방 서울을 빼고 지방 수도권 4곳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보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레고랜드 사태발 이제 부동산 PF 조정에 의한 자금 조달 시장이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 기한이 또 이런 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입주 기한이 지연이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분양자 몫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또 심하다 보니 정부가 이제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그러나 지금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과연 이 건설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아마 주유소 찾아가시다 보면 그러니까요. 주유소도 똑같이 휘발유가 품절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도 품절은 되지 않았어요. 가격은 치솟았지만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조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노조를 왜 지금까지 시간이 다 돼서 임박하도록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았는지 정부 쪽에 또 이 탓을 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잠깐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품절이 될 정도로 정유사의 그 운송업자들이 화물연대 가입돼 있고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나 수가 많은 겁니까? 맞습니다. 4대 정유사 기준 화물연대 조합 소속 직원들이 노조원들이 한 70에서 많게는 80%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은 거의 90% 가까이가 노조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큰 주유소라 하더라도 대용량 탱크를 저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휘발유와
그리고 경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 중에서도 주유업계에서의 화물연대 소속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19곳, 경유가 품절된 곳이 2개소가 어제까지 기준입니다. 네. 어제까지 지금 산자부가 파악한 바로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품절된 주유소가 모두 21곳이고요. 모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재고 기준을 좀 따져보니까 휘발유는 8일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유는 열흘치가량으로 파악이 돼서 아마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다급해져요. 그러니까요. 내 차도 지금 간등간등한데 한두 단계 남았다 하더라도 가득 기름이 넣어야 한 칸, 두 칸 하나? 남았다 이런 생각도 하더라도 하시죠. 주말 이전에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 가능한 한 이제 이 품절 주소 현황을 지금 오피넷을 통해서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이전에 주유하실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셔서 좀 헛걸음질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4대 정유사에 이제 일주일밖에 재고가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고 주유소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정말로 이제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압박의 수위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2차 교섭 만남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 협상이라는 건 기브앤테이크이거든요. 지금 단지 쟁점은 2가지예요. 일몰제를 연장하느냐 제도화하느냐 그리고 품목을 확대하느냐 안 확대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플랜 B가 전부 둘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도 아예 품목 확대는 논의 테이블에 없다. 논의 테이블에 없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 일몰 업무 개시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일몰제도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강대치 국면이 계속되게 되면 상당히 이 파업이 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화물연대 측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 나오자마자 바로 입장 밝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명령 무효 가처분이나 취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이 적법한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논의가 있는 것처럼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위헌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했을 때에는 명령 무효 가처분이라든지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 이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을 해도 그 인용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도 네. 사실은 이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에 뭐 이게 가처분이 어떤 이유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전에 잠시 보전을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근데 가처분을 하려면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보전의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당장 이 가처분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렸을 때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가 그런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멈추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나중에 업무 개시 명령을 안 멈추고 소송에서 화물연대가 이겼어요. 그랬을 때 받는 손해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안 받고 우리가 업무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운송 거부하고 있을 때에 아무래도 협상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것 이외에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송 거부를 하지 않고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법원에서 볼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운송 거부를 굳이 업무 개시 명령을 멈추지 않더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협상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러한 법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파업 참가 제재로 강제 노동을 금지하라 뭐 이런 조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 협약에 위반이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ILO 이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105호가 있습니다. 105호가 예. 뭐냐면 내가 정치적인 어떤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다 이런 협약입니다. 근데 이런 협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비준을 하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는 비준을 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비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제협약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국제법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제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제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 협약을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준을 해야 우리나라의 법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ILO에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같이 동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참하기로는 그건 또 어떤 차이인 했지만 거죠?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을 따르겠다라고는 하지만 국제법상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원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협약을 비준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원칙을 지킬 의무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아직 강제적인 효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다만 일부에서는 이 ILO가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예. 그래도 국제적인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협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노동 인권의 후진국으로서 비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자, 법률적인 다툼이 상당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 종사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의 해석 역시도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파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적용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당연하고요. 예를 들면은 업무 개시 명령이 즉시 효력을 발생했다고 해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게 업무 개시 명령이 발생한 거지 업무 개시 명령에 후속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행정 처분이에요. 행정 처분이 되려면은 지자체가 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송이 되고 상대방의 그런 처분이 지자체가 내리려고 하면 소명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았는데 난 정말 예를 들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너무 유가가 급등을 해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든지 이러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부 이제 그 보도들이라든지 보면은 이게 그러한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의 전후 시점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전후 시점을 봤을 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집단 운송 거부는 어느 날 같이 동시에 집단 운송을 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운송사를 현장 조사를 가는데 운송사에서 지금 운송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것은 집단 운송 거부겠죠. 이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소명 절차 없이 아픈 사람에게도 무작정 뭐 예를 들면 처벌을 한다든지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다만 좀 현실적으로 그 소명을 화물 차주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장님 지금 법적으로 계속 따져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걸 가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계속 뭐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반발 의지를 계속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파업이 6월에도 있었잖아요. 예. 같은 사안을 두고서 당시도 지금 정부 추산 한 1조 6천억 원의 어떤 손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하루하루 파업하면서 거의 3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일째예요. 그러면 6월 이상의 피해가 벌써 발생했다는 얘기고 여기다 이번에는 철도 노조, 지하철 노조까지 다시 더 범위가 더 넓어져요. 거기다 건보료, 뭐 직장 이제 비가입 노동자들 비롯해서 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사태를 지금까지 놔뒀느냐? 왜냐하면 6월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까지 시간이 있었고 이미 이 법을 정하면서 지난 6월에 일몰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 테이블에 좀 앉을 필요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앉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한 달 남아놓고 정말 밀린 숙제,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 양측 다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이게 최저운임제 성격이에요. 최저운임제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몰 물론 뭐 국토부 입장은 이해가 가요. 이게 이제 국토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 자체 테이블이 다 다르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당은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몰 3년이 아니라 영구히 하자. 대신에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지금 5개 품목 확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한꺼번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가장 그 5개 추가되는 품목 업종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좀 열악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이런 네. 수준의 중재안을 내면 화물연대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영구화를 그러면 한다는 전제 하에 그걸 순차적으로 한다라는 거면 사실 지금 화주들이나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 상당히 부담이 반발하죠. 굉장히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또 우리 최저임금 논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경영계는 다 어렵다고 해요. 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최저임금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3년마다 일몰제를 가져가면 똑같은 일이 3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네네. 일몰 앞두고서 연장할지 제도할지에 대해서 또 이런 사회적 비용이 또 초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속해서 몇 조 원 단위의 사회적 피해를 알면서도 계속 3년으로 가져가느니 차라리 그러면 크게 정부가 이제 그러면 입법 사항에서 야당도 지금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겠다. 대신에 품목별 확대는 좀 더 차후에 논의할 시간을 좀 갖자라고 얘기하면 이건 화물연대도 받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28일 첫날 대화하고 바로 업무 개시 활동 발동하고 두 번째 날 오늘 또 교섭을 해요. 그러면 화물연대는 정말로 야 이거는 뒤통수 맞았다. 계엄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바로 업무 복귀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오늘 만남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시각도 있는데. 만남조차도 안 하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화물연대 조합원들끼리는 일단은 송달조차를 받지 말아라. 피해라라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나 가족한테 줘야 되거든요. 예. 피해라. 아니 피할 2,500명 다 찾아갈 수가 인적상 지금 해외 나갈 수도 있고요.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는 거거든요. 물론 위헌 소지가 있고 2004년 제도화된 이후에 적어도 화물운전 업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정부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내 지금 계속해서 이 협상이 지연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스란히 국민들로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발짝씩 좀 양보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남이 성사될지 과연 2차 교섭에서는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지켜봐야겠고요. 지하철 파업 이야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6년 만에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거죠? 쟁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조정 아니고요. 하나는 인력 확충인데 먼저 이 사측에서 2차 교섭 때인가요? 예, 구조조정안,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렬이 됐고 이번에 결국 이제 파업까지 돌입을 한 건데 구조조정을 안 받겠다라는 거고요. 노 측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2인 1조로 원래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2인 1조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안전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전 인력을 확충해 달라. 이게 2가지의 쟁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민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번에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국가적인 손실까지도 많이 나지 않을까 또 한 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맞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3고 위기에다가 올해 뭐 2% 중반도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1%대입니다. 물가는 3%대고요. 실질적으로 국민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다 이런 이제 파업까지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제 구조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 첫 시발점이 바로 여기예요. 누구든 첫 단계에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시행하려고 하지만 그건 협상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예요.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라가는 그 방식으로는 구조개혁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제 불필요한 비용, 이 지출해야 될 불필요한 수업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타협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2차 면접 교섭을 한다 하더라도 불발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3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까지는 좀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지만이
좀 대화의 진정성이 있게 좀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전장현 역시도 시위를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오전 8시, 오후 2시 하루 2차례 시위 진행한다고 하니까 오늘 퇴근길부터도 당장 시민들 불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은 출근길부터도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잠시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화물연대 시위 여기에 더해서 뭐 지하철 노조의 파업 그리고 철도 노조의 파업 이것들이 사실 다 또 연결된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이유가 있어서 따로 이제 다른 각각의 시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노조별로 약간의 이제 주장하는 바는 좀 달라요. 뭐 최저임금을 좀 올려달라, 임금 인상 부분이 있고 인력 구조 조정 부분이 있고 뭐 민영화 부분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지부별로 참 다르지만 큰 줄기로 올라가면 민노총 소속에 있는 노조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 정권 초반. 이 현 정부 정권 초반에 이제 노동 구조 개혁에 대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반감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강행하겠다라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의도도 충분히 이제 그럴 만한 의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강대강으로 가면 네. 결국은 부러지고 오고 다치는 거는 국민들이고 네, 굉장히 네.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의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어차피 지금 대화를 하기로 약속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형 명령이 떨어져서 굉장히 강대강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네.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이제 어떤 불편과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 양보할 거 플랜 B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 협상의 어떤 물꼬를 좀 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화물연대는 뭐 정유업계 등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도 있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철도, 지하철, 전장현까지 노조, 협상 뭐 이런 부분은 법률을 물론 많이 따져야 하긴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세요? 일단 현 정부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노사 법치주의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지금 노동개혁 4대 개혁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이거든요. 4개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굉장히 강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강한 입장으로 이번 이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4가지를 다 개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노동쟁의권은 노동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네. 권리 자체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욱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